내가 5년 이 하락기를 건드려야겠다. 월세를 돌려야겠다. 왜? 월세가 좀 받쳐주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교수님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상승한다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와중에 교수님은 약간 좀 하락을 할 거라고 전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하락할 것 같다는 어떤 그 전망의 원인이나 근거를 좀 뭘로 보시는지. 이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거래량 감소 요새 절벽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일단 그걸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의 적정성. 네. 적정성을 따질 때 우리가 DSR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DSR이라는 게 자기 소득의 몇 프로인데 네. 50%가 집값 원리금 상한에 투입이 된다는 건 생활이 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 세계가 항상 마진으로 한 45에서 50을 보는데 네. 대한민국이 지금 거기에 좀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네. 거래량은 줄고 미분양은 증가하고 네.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부동산은 하락하는 게 그동안 전통적으로 시장에 증명돼 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나타나는 시장 상황이 똑같습니다. 네. 근데 그 현상이 작년 가을부터 저는 포착이 됐고 네. 원래 한 23년을 봤는데 네. 주택가격 부담지수라는 것이 이제 DSR로 연관되잖아요. 서울이 지금 203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50%를 넘어선 겁니다. 네. 그럼 다 버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물론 네네. 평균적인 개념이지만.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사전 청약이라는 얘기 3기 신도시가 연결되잖아요. 네. 사람들 심리가 그 데이터상도 있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작 뉴턴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천체 계산하고 이런 건 다 해도 네.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 못하겠다고 한 주식 것처럼 실패했었잖아요. 네, 실제로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점에 왔다는 신호들을 느끼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지금 관망이 아니라 지금 외면한 수준이거든요. 그럼 외면을 왜 할까 네. 보면 일단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볼 때 우리가 유효수라는 개념을 보면 지금 정확히 하면 50% 좀 넘게 무주택자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소득 분포를 보면 네. 70%가 월 500 이하입니다. 무주택자의 70%가 월 500 이하의 그것과 가정이다. 네, 주택 가격을 네. 평균 가격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자본 환원율이라고 있잖아요.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적정 범위 내의 주택 가격이면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걸 네네. 넘어선 거예요. 그동안은 대출과 네.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광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심리 네. 효과가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기가 다가오면서 제정신을 차렸잖아요. 네. 그러고 돌아보니 좀 과도하고 모든 데이터들 중에 좋은 데이터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기서 상승하거나 유지된다라고 얘기하면 비정상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그나마 3월 초만 해도 남아있던 게 대선 이슈하고 네. 그다음에 전세 대란 이슈였는데 네. 전세 가격도 계산을 해보니 네. 이거 월세가 더 훨씬 이득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거 월세로 하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날 일이 없다. 근데 만약에 금리까지 가중되면 네. 시장은 완전히 꺾인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이 들었던 거죠. 네. 근데 미국이 또 빅 자이언트를 밟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점점 확증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어쨌든 완전히 지금 낮은 상태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입니다. 그러면 갱신입니다. 갱신. 그럼 이렇게까지 낮은 게 사실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뭐 위기 상황들도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이렇게 낮은 원인은 그럼 뭔가요? 네, 그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택가격 부담률이 이미 넘어섰고 네. 자꾸 DSR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건 이제 제가 볼 땐 일시적 2주택자를 활용한 투자하신 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이 요구하는 상황이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길은 대출밖에 없구나라고 세뇌된 경제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대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대출이 없으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영클하신 2030 세대들 제가 만나서 3분 얘기하면 네. 바로바로 이해하세요. 네. 대출이 없으면 내려가죠. 그 얘기는 뭐예요? 대출이 있으면 집값이 받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국가의 내부 정치적인 정책적 상황과 달리 네. 들어보신 바젤 3, IFRS, 9, 11 뭐 이런 뭐 13 여러 가지가 던져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년부터 뭐 필히 올해부터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더 타이트해요. 네. 그 와중에 아시겠지만 유동성 커버리지라고 자기자본 커버리지를 두 개를 크게 섹터를 뒀는데 네. MB께서 2013년도에 스위스 바젤에 가서 사인했잖아요. 바젤 3 협약.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키겠다는 거고. 네. 아시겠지만 안 지킬 경우에는 네. 은행들의 신용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국제협약을 어겼으니까. 네. 그럼 콜금리,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정부가 뭐라 그래도. 근데 정부에서 뭐 DSR 푸는 어떤 언론 보도가 여러 개 있었지만 결국 네. 못 푼 이유가 국제 룰을 어겨서 신용도를 떨어뜨려서 더 위기를 맞이한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다른 여러 가지 립 서비스로 돌려서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은 DSR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미래소득을 가중해 가지고 네. 신 DSR 적용한다는 그게 50%거든요. 마지노가. 네.
그 선에서 제가 주택 가격하고 우리 이제 현재 소득 분포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을 계산해 보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이 더 올라가지 않는 한 지금의 네네. 가격대는 이제 한계에 와 있다. 이미 임계점을 저는 작년 가을에 느꼈어요. 사실. 그러면은 요즘에 사실 뭐 집값이 막 몇 억이 떨어졌다 이런 동네들도 막 기사에 막 뜨지만 네, 또 반대로 또 뭐 몇 억이 올랐다 막 이런 기사들도 막 뜬단 말이죠. 근데 뭐 신고가 뜬 단지들도 있고 뭐 저가 떨어지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이 살 수 있는 데라서 일단 서초구는 특별한 희소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왜냐하면 서초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법원이 있고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흐름을 보셔도 뭐 정치적인 얘기를 부동산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동산은 정치하고 밀접합니다. 정책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서초동의 변호사분들이나 뭐 법관분들이나 다 모여 살고 있고 또 그리고 신분 상승을 위한 사람들은 다 모이고 있는 동네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로또 맞은 사람이 만약에 돈이 나면 어디에 집을 살까요? 뭐 제일 좋은 무의식적으로 서초동 살 거 아니에요. 그런 수요가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고가의 의미가 없는 동네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되는 건이 적어요. 서초동이 버티는데 지금 25개 군데 서울에 24개구가 하락입니다. 그리고 강남 송파가 버티다가 한 두 달 전부터 6주째 8주째 하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흐름에 우리가 시계열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락 상승 조정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통계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시면 뭐 3개월에서 6개월 추세를 이어가면 이건 추세선이 형성됐다 그러잖아요. 지속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한 외생 변수가 없더나 그런 걸 감안하면 하락 조정기로 갔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서초는 버텨요. 버티는 이유는 거래는 없지만 정말 필요해서 사는 분들과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분들이 살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희소성이 인정되는 대상이기 거기는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그냥 사고 싶으니까 사는 거다. 약간 예외적인 지역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미국의 비버리 힐스처럼.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전체 시장의 평균의 형태에서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여기는 신고가가 나와요. 그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은 정상적인 가격 범위. 사실 강남만 빼도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강남 3구가 내려가는 폭이 적다 보니까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서울의 어떤 주택 가격 지수표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봐주셔야지. 게다가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서초구에서 이 얘기 들으시면 좀 놀라시겠지만 서울에 매일 거래되는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아파트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서초구에서 만약에 하루에 100개 거래 됐으면 10개에서 15개만 상승입니다. 80에서 85개가 하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의 통계가 아이러니한 것이 표본이라고 아시잖아요. 표본의 개념이 300세대 이상 또 어떤 데는 500세대 이상 자의적으로 기관들이 정해요. 지금 한 번도 그걸 오픈한 데가 없습니다. 그죠? 대단지 위주, 좋은 아파트 위주가 1번이고 그다음 레벨을 나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서초동에서 200세대면 되게 좋은 겁니다. 그건 통계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런 아파트는 지금 쭉쭉 빠지고 있어요. 또 이런 뭐 묘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2주째 0.0이거든요. 서초가. 계속 둔화되다가 24개국은 다 하락했는데 서초만 남았어요. 서초도 전세가 하락했습니다. 드디어. 서초가 그동안 버티다가 그러면 전세가 하락은 뭐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매매 가격 하락의 전지현상인데 서초동의 전세가 하락이 앞으로 3, 4주 이어진다. 그럼 이제 매매가 하락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서초동의 지표에서 0.00이라는 수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0.00%라는 게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웃기는데 이게 평균의 개념과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부동산에서는 예를 들어 3주 만약에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3주 다 0으로 안 뜹니다. 그 뒷자리 다 절사를 해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 중입니다. 왜 안 쓰냐. 추세를 알게끔 써줘야 되지 않냐. 제 느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서초동도 저는 꺾였다고 봐요 이미. 그런데 보이지 않는 뭐 통계 사소한 조작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추론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떠나서 일단 거래량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매물은 몇천 개입니다. 그럼 당연히 하락으로 더 방향성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월세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거든요. 현명한 거죠. 그 전세는 지금 막 금리가 막 급등하니까 같이 변동으로 옮기는데 그 월세는 어쨌든 계약해 놓으면 뭐 사실상 고정금리처럼 가는 거 아니냐. 아시죠. 그래서 지금 월세 쪽이 막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너무 좋은 현상이죠. 경제 논리를 정확히 파악한 수요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서울하고 경기 일대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서요. 전세 대출의 비율이 서울은 70에서 75%. 70에서 75%가 대출받았다. 아파트
전세 들어가신 분들이. 전세에서는. 경기도는 70에서 80%. 그러니까 웬만하면 받았다는 거네요. 다 받았죠. 이미 2년 전에 3년 전에. 네. 대출 막 좋을 때니까. 또 전세자금 대출도 저리로도 저리였잖아요. 빌려주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받았어요. 네. 받았을 때 보통 분들이 계산할 때 어떻게 들어갈까요? 아, 내가 생활하는 소득 수준 빼고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금액이 지금 2배가 넘잖아요. 지금 금리가. 네. 그때보다 2배 2.25, 2%에서 지금 4.5에서 5%대거든요. 2배 됐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실게 8억짜리 가정할게요. 4억이면 입을 때 80만 원만 냈으면 됐어요. 근데 16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아기 있는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가겠어요? 좀 밑으로 내려가야 내려가려고 보는데 딱 보니까 네. 아파트 월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월세를 알아보니까 계산하니까 더 싼 거예요. 왜 더 쌌냐면 이 강남 지역에 지금 자본환율상 아파트 네. 7억에서 15억 사이에 자본환율이 한 혹자들은 뭐 3% 된다고 떠드는데 그 수익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에서 2%밖에 안 됩니다. 15억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월세가 더 싸다는 얘기죠. 근데 전세금리 지금 4%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글로 가야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빠지니까 월세 물량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게 그 이유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기자분들이 초반에 네. 올 초였던 것 같아요. 그 현상이 초부터 시작됐는데 뭐 어떤 신문들은 월세 난민 뭐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네. 제가 대놓고 기레기라고 그랬습니다. 떳떳하게. 왜 어떤 의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답이 네. 나오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전세 대출 금리를 받아서 전세 그 값을 유지할 네. 이유가 없어요. 왜 똑같은 물건이 옆에 월세로 있는데 더 네. 저렴해. 그러면은 그 월세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데 계속 전세로 갈 분들이 월세로 오는 거니까 그 월세 물량은 또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계약이 돼버리면. 네, 근데 묘하게 줄지는 않고 네. 있습니다. 매매 물건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금에 어떤 문제가 생긴 분들이 이걸 전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6만 5천 개가 한 2달 전이었어요. 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네. 매매 물량이. 근데 한 달 반 사이에 6만 한 1,500개로 줄었습니다. 한 달 반 사이에. 매물이 줄었다고요? 네네. 네. 4천 개가 줄었는데 전세 물건이 한 3, 4천 개 늘고 월세 물건이 한 2, 3천 개 늘었어요. 네. 더 늘었어요. 그래서 네. 전세 월세 그 매매 물건 총량은 서울은 지금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아, 매매가 준 거 대비 이제 전세 월세가 늘었다는 그러니까 매매를 거죠?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고 네. 물량이. 안 팔리니까. 기사가 또 이렇게 나와요. 네. 아, 매매 물량 줄어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시장을 가보면 네. 매매가 안 되니까 네. 요즘 아시겠지만 매매하려면은 그 주택 뭐 1주택자나 뭐 주택 처분 조건부로 뭐 담보대출 받고 이런 조항 네. 때문에 비워놓고 있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네. 강남이든 강북이든. 근데 그것들 매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전세를 돌리는 거예요. 우선 전세로 놔놓고. 그랬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요. 몇 네. 번을 그랬어요. 세네 번. 네. 발표 때마다. 정부와 정식을 발표할 때마다 네. 줄였다 제자리였다 줄였다. 네. 왜?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안 좋은 상태라고 좀 판단이 드는 거고 월세는 줄 것 같은데 또 나와요. 왜 나오냐? 둘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 월세라도 받아야겠고.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자산가 되겠죠. 아, 됐다. 이번에 포기하고 내가 5년 이 하락기를 건져야겠다. 월세로 돌려야겠다. 왜? 월세가 좀 받쳐주기 시작하니까. 어차피 전세 줘봐야 뭐 크게 뭐 투자할 데도 없고 뭐 이런 건가요?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전세고 월세는 임대료 수익을 노린 건데 두 개를 다 노린 건데 네. 그게 균형점에서 지금 미스매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정 겹치면서 지금 균형점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세 지금 전환율 따지면 한 3.6% 나오는데 네. 은행 매겨도 3%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게 이제 혼재된 상태죠 지금. 근데 여기서 주택가격이 내려간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네. 새로운 어떤 균형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네.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제 생각에 내년 봄, 여름 그 사이에는 월세하고 전세하고 약간 맞춰지는 네. 비용 부담이 있어서 네. 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국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월세는 조금 올라가면서 만나겠죠. 네. 그 점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익률이라는 거는 매매가가 내려가든지 월세가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 확률상 우선은 매매가 내려가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좀 맞춰질 것이다. 저는 보고 있죠. 예, 예. 공급 대책이 아마 이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네. 그 250만 원 뭐 아마 뭐 내용은 뭐 거의 뭐 예측하는 네네. 거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하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일단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와 2차 신도시의 공공택지들 남은 것들 그런 것하고 유유부지들하고 하면 127만 원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일단 확정적인데 나머지는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한 40만 원이고 또 도심공공이 한 40만 원 이래가지고 네. 이 합하면 한 210만 20만 17만 네. 원 정도 돼요. 그래서 212만 원 여기서 나온 건데 도심공공하고 재건축 재개발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왜?
뭐. 지금 3기 신도시나 공공택지는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27만 원은 네. 나머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호응을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유동적인 물량이에요. 뭐 의지의 표현이지 된다는 건 보장은 없죠. 전혀 보장이 네. 없죠. 근데 정부가 이제 당근을 정확하게 주고 공익적 요소도 동시에 잘 살린다라면 기가 막힌 진도가 나가겠지만 네. 제가 볼 때 현 정부에서는 그걸 딱 적정 수준에서 이걸 조율하지 네. 공격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네.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걸 하면은 일단 여러 가지 법적인 조항도 많이 고쳐야 네. 되고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이나 도시공공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택지하고 틀리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재결하고 소송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매도 청구 소송하고 그 시간이나 비용과 국민적 어떤 기회비용 손실을 정부라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계산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땐 그 자체로도 2, 3년 걸릴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네. 디테일하게 정리되는 게.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갈 텐데 네. 그냥 민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민간에 네. 대한 베니피트를 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조합원들도 만족하고 네. 민간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면 또 분양가가 올라가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 좀 약간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잖아요. 네네, 어불성설이죠. 근데 대부분의 정치권에선 그걸 하겠다고 하고 있고 해야만 또 약간 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것 네, 같은데. 표를 얻긴 얻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 수준인 거죠.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일기 신도시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일기 신도시가 적정 용적률이 뭐 일단 일산하고 분당은 169, 180으로 좀 사업 수승이 있어요. 네. 그냥 놔뒀다 지금 리모델링으로 하고 있는 건데 네. 노후 연수가 차고 나서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도 230% 나오거든요. 35% 정도. 네. 조금 잘 지면 50%도 줘요. 네. 뭐 재정비 특별정치법 투표를 위해서 했지만 네. 뭐 이런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네. 설문조사를 정책 위반을 위해 가지고 분당만 했습니다. 네. 왜 분당만 하죠? 분당 용적률이 낮으니까 네. 용적률을 높여야 사업성이 나오는 것인데 네. 180짜리를 갖다 300 준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좋았는데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분당에서 아 그거 안 하고 그냥 리모델링 할래 이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180에서 300으로 하면 120%가 늘잖아요. 네. 늘어난 용적률의 네. 50%는 공공기부한다. 네. 그러니까 그 기부 형태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주택. 공공분양 임대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요. 120%니까 60% 늘잖아요. 네. 60% 늘면 180이라 60도 하면 얼마야? 240%예요. 네. 재건축할 때는 차이 없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 정말 똑똑한 분들이죠. 다 짓고 나면 네. 대지 지분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땅. 지분은 우리 많이 여기 줄죠. 부익남이니까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대지 지분이 그만큼 줄겠죠. 네. 그 계산하면 자기가 100년 살 건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계산을 해보면 재산에 손실이 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단한 리모델링 조합들이 네. 우리 그냥 리모델링 갈래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 한 일기 신도시 섹터가 있는데 네. 어디는 리모델링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벌써 어렵죠. 네. 부딪히잖아요. 네. 더 중요한 건 법도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최적은 뭐냐? 여지껏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도시계획의 역사 속에서 네. 인간이 쾌적하고 제일 좋은 상태의 용적률은 150에서 200이에요. 그걸 맞춰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에베네즈 하우즈부터 유명한 분들이 페리 네. 근린주구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신도시를 지은 거예요. 네. 최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상태에서 새 집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왜? 기반 시설도 다 거기에 맞춰서 해놨어요. 그거를 가지고 딸랑 10만 원 늘리겠다고 네. 30만 원을 뒤집고 도시를 뒤집는 게 정상적인 도시계획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차라리 그냥 지원을 해줘서 네. 집을 이게 낫죠. 쾌적한 주거를 위해서. 네.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250만 원 택도 없고 네. 127만 원에다가 이제 공공택지 중에 네. 용적률을 좀 올리기로 했잖아요. 역사권이 네. 500% 콤팩트 시티. 그게 이제 계산하면 그게 한 20만 원 잘하면 그러면 140에서 150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 어떤 공급에서의 해결은 없는 거겠네요. 실물 공급에 전혀 대해서는.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형태의 공급은 아니죠. 네, 거기다 오히려 또 차라리- 괜히 재건축한다고 또 멸실되고 막 이러면 더 오히려 문제일 그렇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주를 하고 순환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물량이 나오는 시기는 15년, 20년 뒤인데 그 네. 사이에 3기 신지 물량 나오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다 지어놓고 네. 시장이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하죠, 사실. 지금 공급되는 것 중에 3기 신도시 3, 40만 하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2차 공공택지들 계산하니까 한 언제쯤 입주가 된다고? 이번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요 25년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25년 정도. 왜냐하면 아파트 짓는 시간은 네. 2년 반에서 3년이거든요. 네. 기반시설은 좀 늦게 들어오겠지만 네. 그 입주만 딱 순수하게 따진다 그러면은 지금 22년에 지금 사전청에 한 현장들 중에 네. 토지 보상이 100% 끝난 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네. 색택지가.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027년 이렇게 요번에 발표할 때 나오면 네. 역풍이 불겠죠. 아 빨리 해봤자 7년 10년 걸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네. 전문가들 공통점이 뭐냐면 토지 보상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였어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 10년 12년이 걸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토지 보상 제도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체 환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네. 여러 가지 방식을 요번에 이제 투트랙 전략을 썼는데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발표한 지 1, 2년 만에 대한민국 역사상 토지 보상이 100%된 거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도 발전한 거죠. LH 네. 쪽도. 그래서 토지 보상 속도가 빨라요. 일단 네. 빠르고 그 부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 이거는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구나를 이미 발표할 때 판단이 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전총회하고 권유하는 입장이고 그 물량들을 늦춘다고 해서 사전총회에 당첨된 분들이 집을 살까요? 아니죠.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시기를 정부가 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저뿐이나 다 계신 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네. 아, 암만 늦어도 6, 7년을 해야 된다. 빨리 하려면 5년이지만 네. 5년 뒤부터는 입주예요. 암만 늦어도 제가 볼 때는 네. 어떤 건 입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네. 볼 때. 그럼 그때부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물량이 한 30만 개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4차 AI 아파트예요.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 주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게 물론 서울 안은 아니고 네. 수도권이지만 뭐 3기 신도시 입주 좋잖아요. 네. 그 아파트들의 형태와 자족도시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수준의 A급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일단 뭐 완패스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네. 쓰레기가 없는 도시니까 네. 바닥에 한번 살아보면 딴 데 못 삽니다. 지금 2기 신도시 중에 예전엔 스마트 유비쿼터 시티 네. 이거였고 지금 스마트 시티로 네. 바뀌었는데 거기 사신 분들은 서울 오면 질입니다. 지저분한 동네예요. 서울이. 미안한 얘기인데 아니 근데 하긴 신도시에 살아보면 좋아요. 살아보면 너무 아, 좋거든요. 좋긴 그러니까 좋죠. 쾌적하고 다만 출퇴근할 때 힘들죠. 네. 그걸 감수하고 가성비를 따져보면 네. 그래서 사시는 거고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과연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네. 그럼 제가 볼 땐 신도시가 나름 경쟁력이 있거든요. 3기 신도시는 100% 네. 경쟁력이 있고 네. 2기 공공택지들도 좀 따라서 좀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이제 커뮤니티하고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네. 돌봄이 얼마나 큰지는 아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 3기 신도는 다 기본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미 다 세팅이 된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가격이 예전처럼 지금 같은 불장이 나기는 쉽지 않겠다고 보는 거죠. 그때부터는 네. 제가 볼 때. 그러면 교수님 얘기로는 지금 26년, 7년 정도쯤 되면 어쨌든 입주니까 네. 그러면 입주가 된다는 거 가정하면 요즘엔 워낙 정보가 빨라져서 입주되면 그때부터 체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입주 되겠네 그 2, 3년 싶으면은 전부터 그 전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벌써 오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는 사실상 좀 회복되긴 좀 어렵다. 제 계산 방식을 해보면 네. 2023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할 거고 23년부터는 4년 정도 되면 이제 금리가 물가가 잡히면 네. 그래도 2.5에서 3% 유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만 올라가도 네. 내려가도 거긴 유지할 것 같은데 네. 경제가 또 위기가 되면 또 더 내려가겠죠. 또 내릴 풀려고. 수도 있고. 근데 그 형태의 저금리 상태가 네. 제가 볼 땐 최악인 거죠. 왜냐하면 이전의 저금리는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기 위한 것이었는데 네. 코로나 이런 것처럼 네.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닌 거예요. 병을 못 고쳤기 때문에 다시 저금리가 간다는 건 네. 심각하다는 얘기죠. 아. 뭐 조지 소로스라든지 다들 이미 유명한 투자자들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큰 위기가 올 거다라고 다 예측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데이터를 봐도 그래요.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 3기 신도시 공급도 어쨌든 하기로 했고 그러면은 공급이 더 더해지면 사실상 이제 계속 하락의 어떤 시그널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고. 3, 4, 5, 6년도까지 갈 것 같아요. 아. 최소. 그럼 그 뒤로는 이제 뭐 팍 시작하면. 떨어지고 나서 뭐 그 다음엔 좀 약간 좀 뭐. 왜냐하면 사전청약 물량이 전부 소화를 못하니까 네. 가격이 좀 내려오게 되면 네. 그동안 돈을 좀 모았을 거 아니야 안 사고 네. 그 청약이 당첨이 안 된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게 네. 한 120, 30대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계산을 역으로 하면 25%에서 30%만 원리금 상황에 들어가니까 네. 살 수 있잖아요. 또 그때 되면 살 그때 수 다시 있으니까. 이제 조금 균형을 잡고 회복세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죠. 아. 20에서 30 세대가 5년 지나면 네. 25이 35이잖아요. 네, 네, 네. 그 인구 피라미드 보시면 나오죠 답이. 네. 피라미드를 보니까 그때 좀 수요가 또 좀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6, 7년대는 약간 주식으로 말하면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밖에 안 네. 된다 그래도. 더 올라갈 여력이 안 되죠. 그 당시가 그때까지는 경기 침체 리세션이 유지가 될 테니까 네. 소득이 느는 중에 한계죠. 다만 이건 정책적인 변화는 있어요. 네.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처럼 네. 네. 주택임대사업자를 더 강력하게 해주고 양도세 감면제도로 가면 네. 진짜 마지막 불꽃놀이 배팅이 들어가겠죠.
그 뒤에는 이제 3기 신도시가 나오니까 네. 시장 상황이 수용에서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장에서 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으나 그 시기는 지금처럼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단순하게 투자를 하셨다가 수익을 환원하기 좋은 시장이 아니고 그때는 정말 머리 뽀개지는 시장이 될 거라고 봐요. 빠져나오려면. 그래서 네. 투자도 좀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2, 3년간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결국에 언젠간 내려갈 건데 네. 이게 내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 전체가 어쨌든 버블이다. 이제부터는 내려갈 일밖에 없다. 맞습니다. 인구 구조나 이런 것도 봐도 그래서 딱 일본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처럼 간다. 뭐 역사는 되풀이 되는데 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전쟁이 나지만 큰 전쟁도 있고 작은 전쟁도 있는 네. 것처럼 일본의 어떤 데이터 상황, 뭐 여러 가지 금리나 네. 여러 가지 뭐 그 프라자 합의 때문에 이제 네. 엔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겹쳤잖아요. 거기는. 네. 그리고 이제 거기는 기업 부채가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네. 거기서 터진 게 이제 기업이 망하면 고용이 주니까 이런 게 연타를 탄 건데 네. 그리고 단가의 세대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베이비부모처럼 네. 그 세대들이 아주 집중되던 시기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일단 많습니다. 네. 다만 우리는 가계가 지금 많은 거죠. 부채가 네. 심하게 부동산에. 근데 나머지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2년 사이에 네. 기존의 저금리 상황이던 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 이거 똑같고 그리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가계 네. 부채를. 그게 미국이 140일 때 일본이 136%일 때 버블 터졌습니다. 146%일 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200입니다. 200%? 네. 뭐 보수적으로 보면은 172라고도 얘기하는데 200으로 봐도 뭐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이 또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터질 때가 된 거죠. 네. 그리고 터질 이제 때가 다른- 지난 거네요. 어찌 보면 숫자상으로 그렇죠, 봤을 때 그렇죠, 다른 그렇죠. 나라에 비하면. 그렇죠. 네. 일본하고 이제 똑같은 점은 거의 다 많은데 하나 틀린 게 전세 대출하고 네. 대출의 폭이 일본은 막 좋을 때 닌자 대출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집값의 120%를 대출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줬을까?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모니 게임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체 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기업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땅 사서 그래서 하는 기업이 부동산이 많았던 거예요. 네. 이게 보니까 주택이고 뭐 사는 대로 돈이 되니까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었네 진짜로. 폰지 게임의 변형된 네. 형태라고 보시면 뭐 되겠죠. 공장에 투자해서 막 직장 일이 늘리는 없죠. 것도 네, 일이 아니고 없죠. 그냥 네, 기업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일본하고 공통점이 있긴 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일본이 만약에 100의 버블이라고 가정하면 한 70에서 80 수준이더라고요. 아. 총량에서 그렇고 네. 토지 가격의 어떤 GDP 대비 비중 있잖아요. 비율 따지면 일본이 터질 때가 5.4배. 네. 근데 대한민국이 3, 4년 전만 해도 폭등하기 전에 그때 한 3.5에서 4배 정도인데 지금 5.5배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드문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버블이 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5월 22일 날 네. 올해일 거예요. 발표할 때 그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언급을. 뭐 일본하고 거의 똑같다. 네. 그 와중에 한국은 전세 대출이라는 묘한 게 있다. 네. 보이지 않는 폭탄이 있는 거죠. 네. 그거를 돌려서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한국 정부는 이 위기를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터트릴 거 터트려야 된다는 그래서 얘기인가요?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답을 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코노미스트하고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제 입장은. 네. 하락론자가 아니라 네. 버블이 있으니 여러분 비누 쓰다 거품 생기면 가라앉잖아요. 자연의 원리랑 똑같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동산이라는 매개체에서 네. 냉정하게 바라볼 때가 지금이란 얘기죠. 그래서 일본하고 비슷하게 갈 확률이 거기다 인구 구조도 거의 흡사한데 네. 더 심해 우리가. 네. 핵심 연령 인구인 30에서 54세가 네. 주택 구매 핵심 연령 인구라도 하잖아요. 그 사세를. 그 인구가 일본이 딱 90년도부터 꺾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한 3년부터 꺾였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버틴 거라고 봐야죠. 그게 도리어.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때 이 현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본의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80%다. 다만 네. 농도의 차이는 있다. 일본처럼 네. 막 폭락이 만약에 100에서 만약에 50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100에서 한 60이나 65 정도 수준으로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 가격 기준으로 뭐 단순히 얘기하면 한 그래도 한 30% 정도의 30은 기본이고. 어떤 그런 내려가는 영향이 분명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상황상.
네. 뭐 지수상 좋다는 게 별로 없네요. 아, 저건 있었잖아요. 입주 물량 부족 있었잖아요. 네. 그게 왜 힘을 못 쓰겠어요? 능력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니까. 제가 아까 소득분포 얘기했잖아요. 네. 암만 따져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요. 대출 금액상. 받아야만 돼. 네. 근데 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 네. 그걸 받는 순간 생활이 네. 안 돼. 네. 그럼 일단 조정을 거쳐야겠죠. 아. 가격이 내려오든 네.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수요자가. 네. 둘 다 지금 가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할지는 뭐 시청자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죠. 전례 없는 수준의 폭락인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30%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거품이 네. 내려간다는 거는 네, 네.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 60% 떨어질 내려가죠. 수도 있는 50% 거잖아요. 내려가죠. 그 상황이면 사실 뭐 LTV 수준을 거의 다 날아가기 때문에 뭐 집값이 거의 부도나는 수준으로 지금 가는 건데 네. 그 정도까지 간다는 게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뭐 못 버티는 가지고 수준이 있는 돼야 가지고 있는 되는 거잖아요. 분들을 구분을 해야죠 우리가. 1주택자가 있고 네. 무주택자분들은 상관없잖아요. 무주택자분들은 뭐 전세 월세 사시니까. 상관없잖아요. 네. 네. 그럼 일시적 2주택자잖아요. 네. 232만 가구가 일시적 2주택자예요. 네. 그리고 70만 가구가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고요. 네. 그럼 말씀하신 이제 다주택자는 서핑 개념이에요. 사실 네. 물론 다주택자 중에 레버리지가 과다한 분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일단 이거는 차지하고 네. 232만이 볼륨이 더 크잖아요. 232만 명이 집을 하나씩 더 갖고 있잖아요. 네. 형태가 여러 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진짜로 자식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얘기하는 영끌 세대들이 투자의 개념을 하나를 더 할 수도 있고 뭐 갈아타려고 하다가 잠깐 2개 가지고 있는 네, 경우도 여러 있고.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위가 왔다. 50%가 내려갔다. 그럼 현재 상태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들은 문제가 없어요. 대출을 받았어도 네. 가면 돼요. 아파트 거래량 말씀드리면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에 급감했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네. 재작년 영끌일 때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9만 7천 건이 거래가 됐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4만 5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4만 5천 세대가 있는데 집이 몇 개예요? 서울의 아파트가 170만 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4만 5천 개 중에 무리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이 구성원 중에도 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네. 대기업 다니시거나 은행 다니시거나 경찰 공제주와 군인 공제주 이쪽 분들이 금리가 1%예요. 사내 대출이. 그걸로 사신 분들이 7, 80%입니다. 우리가 가끔 댓글에도 보면 그거 돈 있는 애들이나 영이나 사지 우리들은 못 사요. 이러죠. 네. 영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은 버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대출 금리 계산으로 따져보면 네. 영끌하신 분들이 무주택 캡처가 또 많았잖아요. 4만 5천 개 중에 무주택 캡처가 한 5천 개, 1만 개 될 거예요. 그분들은 조금 너무 소자본이니까 네. 이거는 역전되면은 자산 정리해야겠죠. 네. 큰 손해는 없어요. 제가 볼 때. 네. 왜? 그 투입했을 때 갭을 제가 따져보니까 네. 진짜 심하면 1억 2억이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짧은 시간에. 올해는 거래가 거의 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9만 7천 원 중에 2030이 산 비중이 30%. 전부 합해가지고 4만 5천 세대인데 말씀드린 대기업이나 공제주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년 중에 고위층이죠. 네. 고소득자. 이분들이 한 70%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 30% 계산하면 12,000 세대 남잖아요. 네. 이게 무슨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며 충분히 감당했을 거예요. 이건 또 정부에서 회생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파산이 돼도 이거 저는 충분히 경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시적 2주택자 중에 232만 이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 중에 자 집이 하나가 있어요. 네. 또 하나 사는 분들은 이미 수익을 한번 본 분들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비율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별로 없고 이미 한번 그전 정부부터 있었거든요. 박근혜 네. 정부 때 그걸 풀어줬으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 사서 이미 한번 3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3년에 팔고 남은 돈으로 또 배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갈아타기 해서 성공했는데 성공해서 이미 수익이 발생했죠. 이 돈 가지고 한 번 더 하자. 다시 더 해서 이거 날리면 제자리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생각보다 네. 경제 위기나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은 없다. 저는 좀 그 분석이 되더라고요. 다만 네. 역으로 네. 이 세대수가 232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1주택자 중에 1,000만하고 무주택자 900만한테 경제 위기라고 우리가 느끼고 표현하는 것들이 네. 실제로 벌어졌을 때 잠시 조정기를 심하게 겪겠지만 네.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펀더멘탈은 너무 튼튼해지죠. 네. 주택가격은 조정을 받았을 거고 네. 주택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을 거고 음. 기업들은 다시 소비 활동을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네. 그럼 내수가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이게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인데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해서 네. 뭐라 그럴까 오도방정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에서 기본이 뭐냐 제 생각입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2에서 3%의 인플레이션이 될 때 네.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창조 욕구가 나고 어느 정도 좀 열심히 하려는 경제 욕구도 성장률이 생기고. 나고 이런 개념들이 정립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주택 가격은 명목 가격상
계속 3%는 가게 돼 있죠. 네. 중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 물가는 요만큼 올랐는데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거예요. 네. 갭이 벌어졌잖아요. 네. 맞춰지잖아요. 우리가 국채금리가 올라갔다 장단기가 올라가면 또 맞춰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이 집값의 하락의 폭이 위기나 이런 거로 인식할 필요 없이 네. 아 조정을 거쳐야 우리가 인간들이 다시 광기 어린 버블이 상태가 아니라 네. 다 같이 공익적으로 살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 상태. 네.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을 짓고 더 좋은 걸 서로 거래하고 이게 네. 정상적인 투자와 거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어쨌든 30%면은 네. 그게 진짜 현실화가 된다면 아마 네. 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면은 지역 무관하게 뭐 다 거의 다 하락한다고밖에 볼 수는 없겠어요. 그나마 좀 덜 떨어진다 뭐 이런 데가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있죠. 어디를 좀 그나마 뭐 좀 아까 말씀드린 낫다고 서초동하고 아, 그러니까 서초동. 떨어질 땐 같이 훅 떨어지거나 더 떨어지더라도 네. 회복력이 좋죠. 회복력이 좋다. 네, 서초동. 아. 왜냐하면 있는 분들은 자산 증식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은행에 가면 PB센터 VIP 있잖아요. 그분들은 집값 내리고 오르는데 관심 없습니다. 오르는 것만 관심입니다. 왜 네. 언젠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3%가 오르니까 네. 그 적정과 인간의 관계가 떨어질 때 파십니다. 파셨는데 못 팔 분들 신경 안 씁니다. 왜? 네. 다시 언젠가 언젠가 또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아니까. 네. 서핑 타는 개념이고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루고 지금 나 방송에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 딱 정해진 자산과 자본을 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애를 쓰고 또 집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야 되는데 소득은 한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지금 토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데 제일 핵심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오를까 부동산은요? 부동산 전쟁에 나는 사람이 없으면 오를 일이 없죠. 살 사람이 없어요. 네.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네. 인구가 모이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라는 개념이 인구가 네. 모이고 사회 경제 문화가 발전하는 곳인데 네. 자꾸 모이면 당연히 모자르잖아요 땅이. 그렇죠. 사람이 이사 오는 속도보다 그렇죠. 공급이 너무 그렇죠. 느리죠. 그럼 결론 네. 났죠. 국가종합개발계획을 보시면 네. 우리가 중국하고 계속 척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하고 재작년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39개국 철도 국가협회에 그러니까 저 영국에서 우리나라 부산까지 이어진 네. 철도 협약을 맺었어요. 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연결되겠죠. 네. 그럼 미래를 본다면 거기는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아니 뭐 자기 손자나 자식한테 자산 증식을 해주고 싶은 분들은 네. 그냥 거기 사두시면 돼요. 그 라인에다가.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리 30, 40대 분들이라면 평택이라는 걸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좋게 봅니다. 평택을 좋게 보였어요.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는데 평택항이 그 평택항의 그 항만 그 수용량이요. 네. 앞으로 중국 시대를 맞이해서 크게 만든 거예요. 네. 지금 계속 기업체들이 글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집도 필요하고. 네. 그럼 집이 늘어나잖아요. 집이 늘어나면 슈퍼도 필요하고 네. 노래방도 필요하고 점점 도시가 돼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땅값이 내려갈 일이 있습니까? 이게 답은 나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러니까 고용이 창출되는 제조업이 있는 도시는 무조건 발전한다.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은 네, 기본만 지키시면 크게 뭐 다 보이지 않나요? 네. 평택 쪽은 제가 권유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강원도 저쪽 속초 위에 네. 나중에 먼 미래죠. 이건 좀 러시아 쪽으로 투자 갈 기간이 수 긴 있는 거죠. 그런 건가요? 네. 그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 뭐 다 말씀드리면 뭐하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 얘기 들었는데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한 4번 갔다 왔거든요. 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시내까지 네. 가는 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속도로가 쫙 있는데 좌우에 네. 거의 러시아에서 경제자유구로 파는 데가 네. 있어요. 평당 50년 임대에 300원입니다. 근데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몸이 하나잖아요. 제가. 네. 다른 분이 지금 가서 뭐 하고 계세요? 그 라인에 슈퍼 하나 차리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죠. 나는 죽더라도 네. 부동산의 가치는 이 인구가 늘어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조 또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곳은 네. 투자하시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 평택 뭐 이런 데 좋다고 얘기하셨고 네. 이제 어떤 해외와의 연결성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반대로 좀 조심해야 될 지역들이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교통계획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네. 관점에서. 네. 우리가 인구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서울하고 경기도 인구 피라미드를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려요. 인구 피라미드. 요새는 잘 돼가지고 네. 국토교통 이런 데서 연마다 이렇게 네. 아니 그래프가 있던데요. 다 있죠. 미래 다 예측도 너무 다 좋게 있고. 돼 있어요. 그냥 네. 혼자 30분만 보시면 네. 시장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는 그 와중에 또 연령별로도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핵심 연령층이 주택을 제일 많이 사잖아요. 네. 그런 거 보시면 미래가 딱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 제가 볼 때 시장 선택하는데 큰 문제 없고 네. 인구가 늘어나는 데가 있고 줄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답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음. 그걸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뭐 입주 물량, 뭐 착공 물량 다 계산하고 지지고 볶고 막 해봤자 네. 결론은 거기가 발전할 것이냐, 인구가 늘어날 것이냐, 네. 인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간단한 원리를 적용하셔가지고 인구 네. 피라미드를 보시길 권하고 광역교통계획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찬찬히 들어보시길 좀 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망을 보시면 네. 징기스칸이 그런 말 했잖아요. 길이 없는 곳에는 승리가 없다고. 길이 없는데 뭐 아파트가 존버합니까? 못 들어가는데? 네. 간단하잖아요. 네. 교통계획망하고 제가 드린 아주 단순한 네. 그 요소들, 뭐 제조업, 네. 자족도시 형태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 보시면 네. 그런 것들이 구비가 안 된 곳들은 네. 조심하셔야. 잠깐 반짝하고 끝났어 하는 가능성이 높고 구비가 되고 앞으로도 더 구비될 곳들은 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더 강력한 양극화가 일어날 수밖에 네, 없을 저는 그렇게 것이고 보죠. 그 안에서 내가 내려가는 동네에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거고 정확하십니다. 어떻게든 양극화의 좀 상단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분석을 좀 하셔야죠. 시간 네.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한 타임 투자하신 분들은 쉬어가는 때고 무주택자분들은 기다리면서 때를 보시면 되고 네. 이때 조금 공부를 하시면 네. 요새 앱이 워낙 좋아지고 전 세계 부동산 돌아가는 것도 보이고 그러면 보장이 되는 것들은 투자가 안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 네. 대우 회장님의 말을 네. 이제 앞으로 실현할 때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대한민국 국가 형태의 확장과 경제적 확장. 네. 맨날 우리끼리 싸우면 뭐예요, 맨날. 하긴 이제 우리나라도 돈 많은데 왜 이렇게 네. 외국 투자를 잘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저 시청자분들과 함께 다 다 그냥 같이 한국에서 지지고 볶고 있어요. 국가에다가 우리가 해외의 경제 영토를 넓힐 테니 네. 법을 만들어 달라. 세금도 법을 깎아주고 만들어 이런 거를 네. 우리 부익남 시청자들과 함께 운동을 해야 된다고 네. 제 개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해외 투자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또 네,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사인해 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엄청난 툴들이 많잖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거기다 또 이렇게 또 돈도 많은 나라가 또 국내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또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서로 사실 이게 네. 이 돈이 해외로 나가면 한결 또 한국의 또 집값 안정도도 많이 될 텐데 진짜 좋죠. 참 이게 갈 길이 멉니다. 아무튼 우리도 대표님이나 또 대표님 후배님들이 이어가겠죠.